안녕하세요. 가급적 자주 좋은 책을 요약해서 많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책의 내용을 살펴보며 다가오는 미래의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저자의 통찰을 공유하려 합니다. 제목은 무한한 부의 시대가 온다입니다. 저자는 폴 제인 외 한 명입니다. 출판사는 5월 9일이고요. 2023년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새로운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12개의 기둥을 제시하며 이 기둥들을 이해하는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경제 생활을 재정비함으로써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자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개인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며 이는 선진국 가운데 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미국에서 특히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를 파괴할 것처럼 보였으나 많은 개인과 기업이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고 번창하며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회와 경제를 떠받치는 12개의 기둥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적 기둥 기술 주도의 부, 에너지 혁명, 구조적 실업, 로봇의 시대, 긱 이코노미, 보편적 기본소득, 사회적 기둥 밀레니얼 세대의 도약, 소비자 잉여, 공유혁명, 국민 총행복, 중국의 도전, 러시아 와일드카드. 이 책의 각 장에서는 이 12개의 기둥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앞날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있으며 17장에서는 기술이 우리 삶과 비즈니스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12개의 기둥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새로운 광란의 20년대 번영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경제가 성장할 때 일어나는 특별한 형태의 실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기는 실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현대 경제는 기계나 더 나은 방법이 개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체된 직원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 성장한다고 합니다. 사회는 기존 일자리이제 기계가 수행하는와 새로운 일자리의 산출물을 모두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 즉 기술 변화나 더 나은 방법으로 인한 실업을 경제학자들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경제 불황, 전쟁, 세계적인 유행병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 생긴 실업과 달리 경제에서 무언가의 구조가 변해서 실직을 야기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기술 변화로 인한 실업을 의미하며 종종 경제 성장의 출발점이 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구조적 실업으로 인한 변화가 여러 세대에 걸쳐 일어났지만 이제는 한 세대 만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전에는 50년 걸렸던 변화가 5년, 10년 안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10배 더 빨라져 5개월, 10개월 만에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더 효율적인 공급망, 더 저렴한 원자재가 대체 없이 대량 해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10명의 어부가 낚싯대로 물고기를 잡던 섬에 큰 투망이 도입되어 2명만으로도 같은 양을 잡게 되면서 실업률이 0%에서 80%로 치솟지만 섬 전체의 부물고기 양는 동일하다는 비유를 통해 구조적 실업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대체된 어부들의 임금은 기계 소유주, 비즈니스 소유주 또는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이전된다고 합니다. 대체된 어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정부는 구조적 실업에 대해 잘못된 대응을 해왔다고 비판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체에 높은 실업 보험료를 부과하여 구조적 실업의 속도를 늦추는 데 집중하지만 이는 대체된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재훈련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는 구조적 실업과 싸우기보다 기술의 노동 대체 촉진과 대체된 직원들이 일터로 돌아가거나 파트타임 업무를 받아들이도록 장려하는 실업급여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실업 프로그램은 과거 불황 시대를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실업자가 예전 일자리로 복귀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실직자들은 기술 불일치 때문에 실직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저자는 로봇이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존재가 아니며 우리의 삶과 경제에 깊숙이 들어와 거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로봇은 사람이 수행하던 작업을 대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기계, 전자장치, 컴퓨터 프로그램, 심지어 단순한 도구도 로봇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의합니다. 로봇은 사람이 과업을 완수하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하며 인공지능 AI를 장착한 로봇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경제의 77%를 차지하는 서비스 부문에 이미 로봇이 있으며 우리의 남은 일자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조업 부문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서비스 부문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의 피자 로봇처럼 로봇은 사람보다 더 안전하고 청결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로봇과 사람의 경쟁은 시간 문제이며 로봇이 사람보다 작업을 뛰어나게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개선될 것이라고 합니다. 거시경제 규모에서 볼 때 사람이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어도 사회의 부는 동일하지만 대체된 사람의 임금이 로봇 소유주, 비즈니스 소유주, 남아있는 근로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구조적 실업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저자는 미래의 아침 일상을 묘사하며 로봇 비서, 자율주행차 운전사, 로봇 요리사, 세탁 건조기 등이 사람의 일을 대체할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특히 비서의 지적인 업무 기능까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내장된 로봇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최고의 경제적 기회는 로봇의 설계, 제작, 프로그래밍, 판매, 관리에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기업가가 로봇을 활용해 성공하는 방법으로 시간이 중요한 작업들을 파악하고 하나 이상의 로봇을 이용해 대체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사람이 이미 수행하는 작업 중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로봇 제작 방법을 기술적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으며 자신이 이미 아는 산업에서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자는 로봇공학 알고리즘을 이용해 소비자 행동을 추적하고 조종하는 몇몇 대규모 기술 기업의 행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견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저자는 긱 이코노미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에어비앤비나 우버는 집주인이나 자동차 주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 추가 수입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이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사업가들에게 비즈니스 및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여러 숙소를 보유 관리하며 호텔리어에 가깝고 우버 드라이버는 여러 대의 차량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긱 노동자에게는 각자의 일에 대해 정의된 과업과 완료 일정이 주어지며 작업 완료에 따라 보수를 받습니다. 많은 긱 노동자는 집에서 가상으로 일하기보다 작업마다 다른 장소에서 일하며 작업 완료 후 다음 작업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긱 노동자는 직원이 아닌 법적으로 독립계약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건강보험, 퇴직급여, 출산휴가 수당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고용주의 의무로 정한 직원 복리후생을 받지 못합니다. 긱 노동자는 원하지 않는 한 일할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고 작업마다 다른 가격을 협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긱 노동자가 고용주처럼 건강보험과 퇴직급여를 제공하는 업종별 협회를 조직할 수 있는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긱 이코노미에서 소비자는 가장 많은 이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에서 원하는 것을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고 누구 무엇을 얻는지 사전에 알 수 있으며 만족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협상력 평판 및 미지급을 갖기 때문입니다. 가전제품 수리, 배관 수리, 수학 과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는 긱 이코노미 플랫폼을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 소싱은 오늘날 긱 이코노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새로운 영역 중 하나라고 언급합니다. 공유라는 개념이 기술과 결합하여 우리 삶의 방식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유혁명의 핵심은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과 무언가를 공유하는 행위는 삶에서 가장 멋진 경험 중 하나이며, 공유한 것 중 남은 부분이 원래의 전체보다 더 유용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결국 공유는 인간 존재의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기술, 특히 소셜 미디어 발전 이전에는 가족, 동료, 친구 등 제한된 대상과만 공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와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모두가 공유에서 비롯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유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투명성, 즉 실시간, 솔직함, 열린 커뮤니케이션, 공급자와 고객 간의 평가라고 합니다. 저자는 공유혁명 이전에는 모르는 사람에게서 중고 제품을 구매하거나 별장을 빌리는 등의 일을 상상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우버 운전자나 에어비앤비 호스트처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공유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처음에는 차량을 함께 타고 비용을 나누는 개념으로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탑승객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개인 운전사를 고용하는 차량 호출 서비스로 발전했다고 분석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버X 쉐어처럼 카풀 형태의 서비스도 추가되어 원래 명칭에 더 부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의 미래는 승객들이 자신의 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졌거나 같은 회사에 재직하거나 취미가 비슷한 운전자 등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과 함께 차량을 타고 비용을 나눠낼 수 있는 AI 사적 공유 네트워크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는 마치 크루즈 여행에서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경험과 유사하다고 비유합니다. 공간 공유 에어비앤비 역시 혁명 초기에는 사람들이 남는 방을 빌려주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호스트들은 여러 숙소를 보유 관리하는 전문적인 호텔리어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에어비앤비 숙소가 호스트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임대 고객과 현지 규제 당국이 그렇게 생각하기를 바란 에어비앤비와 호스트들의 기대였다고 깨달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에어비앤비의 숙소 정보는 추적 가능하며 한 사람이 여러 숙소를 관리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합니다. 공유혁명은 자동차 이용 운송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었으며, AI가 적용되면 적합한 운전자나 승객과 함께하는 사회적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공유혁명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거나 틀이 존재하지 않는 창의적인 기업가에게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요약합니다. 공유 경제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소비자가 얻는 혜택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경제학의 소비자 잉여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이러한 변화에 민감하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과 실제로 지불한 금액의 차이로 소비자가 얻는 주관적인 이익을 나타냅니다. 43각주 알프레드 마셜은 이를 소비자가 기대한 것 이상의 가치를 제공받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자는 공유 경제에서 소비자는 다른 사람들과 비용을 나눔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래 비용을 절감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얻는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는 원래 비용을 2배 절감하고 2배 더 좋은 서비스 제품을 얻어 총 4배의 향상을 경험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소매업체가 판매 가격의 5,080%를 부담했으며, 사업 유지를 위해 모든 경비를 절감하고 소비자에게 최대한 가격을 판매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스탠리 마커스의 니만 마커스 백화점 사례를 들며, 코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가격 이상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잉여를 창출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아마존 고객 서비스 경험 사례를 통해 아마존은 웹사이트의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고객이 혼란을 겪자 이를 회사 실수로 인정하고, 고객이 기대했던 제품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가격 이상의 가치 신뢰, 만족을 제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는 많은 젊은이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존 비즈니스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을 설득해 판매하는 것보다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더 호응한다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차례를 기다려 자격을 얻는 것, 즉 사회적 형평성과 모든 사람이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더라도 다른 사람 모두가 같은 기회를 갖고 모든 것이 투명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는 숨겨진 이점을 누릴 때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자는 딸과의 레스토랑 새치기 논쟁을 통해 이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곧 당신의 고객 대부분이 될 것이므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비즈니스의 지속적인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새로운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으며 그들의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는 것이 미래 비즈니스 성공에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인구수에서 베이비붐 세대를 넘어섰으며 머지않아 구매력에서도 베이비붐 세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Z세대까지 합치면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들은 일과 삶의 균형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원칙들을 뒤흔들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는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노동, 경제, 정치를 지배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저자는 밀레니얼 세대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특권을 누린다는 비판도 받지만 관대하고 현실적이라는 칭찬도 받는다고 언급합니다. 미국의 학자금 대출 중 밀레니얼 세대 주로의 미상환 대출은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4,500만 명의 채무자에게 1인당 평균 37,777달러의 부채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그들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과 웰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사립기관 같은 곳은 형편없는 기관에 재정을 투입하거나 현실적인 취업 기회 없이 프로그램 및 학위 취득을 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사업가 및 대기업의 최대 기회 중 하나는 다른 사업가와 소규모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고용 경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제시합니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은 스스로를 숙박, 외식, 운송 산업에 속해 있다고 여기지만 저자는 이들이 머지않아 수조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훨씬 더 큰 산업, 즉 기술을 지닌 누구나 자신의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초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제휴 마케팅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예입니다. 아마존의 제휴 프로그램 애머잔 어소시어츠는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 운영자가 아마존 제품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어 방문객이 구매할 경우 수수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판매 모델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자는 중국과 러시아가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세계 경제와 지정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 기회를, 러시아는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중국 경제는 미국 및 다른 선진국 경제에 막강한 도전을 야기할 것이며 전 세계에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사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중국은 당신의 기존 제품을 기존 고객에게 당신이 바랄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유통 채널을 빠르게 구축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중국은 풍부한 가처분 소득과 구매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단일 소비자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18% 미만으로 전 세계 제품의 28%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가장 효율적인 생산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평균적인 중국인 노동자는 다른 나라의 경쟁 상대보다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효율성은 도시 인프라 속도로
교통 위반 단속과 의료 시스템 다양한 의사들이 같은 층에서 진료 등에서도 나타난다고 언급합니다. 미국에서 소비할 서양 제품을 중국에서 독특하게 설계하고 제조할 기회는 거의 사라졌지만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는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세계 최대 단일 소비자 국가인 중국에 가져갈 수 있는 똑같은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은 엔터테인먼트, 레스토랑, 전문화된 서양 의학, 기업가적 비즈니스 기회 등의 서비스와 함께 치과, 인공지능, 전기 자동차 설계 및 제작, 로봇, 음식 서비스 제공 등 모든 것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의 와일드카드는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불안한 현실을 촉발합니다. 푸틴의 머릿속에는 미국 책임론이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확보하지 못하면 진정한 강대국 비전을 실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러시아 사실상 푸틴과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와일드카드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러시아는 미국보다 10배 많은 전술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재는 장기적으로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적을 것이라고 봅니다. 러시아는 원유, 티타늄 등 일부 광물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공급자가 아니며 이마저도 다른 나라에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망과 식량 수급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수년 동안 식량난과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석유 및 가스 공급량 감소는 불평과 일시적 가격 상승을 일으키겠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에 따라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며 특히 화석 연료에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는 다른 선택지가 줄어들어 무역 파트너로 중국이 필요할 것이나 중국은 러시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며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에 조심스럽게 나아갈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이익은 미국과 더욱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대기업의 종말과 새로운 비즈니스 시대. 저자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었던 대기업의 시대가 저물고 있으며 기술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더 작고 전문화된 비즈니스가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과거 수직 통합을 이룬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던 경제 알고리즘이 이제는 대기업의 종말을 예측하고 설명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 변화를 실행하는 1인 긱 이코노미 사업가나 효율적인 소규모 사업에 비해 대기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대기업은 직원들이 혁신보다 근속에 따라 급여를 받기 때문에 신기술 습득이 늦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통적으로 대기업은 최첨단 기술을 소유한다는 의미였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애플, 알파벳,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페이스북 등 오늘날 가장 부유하고 큰 기업들은 직접 필수품을 생산하기보다 다른 기업들에게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는 기술 제공업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필수품 공급 기업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며 그 고객사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팬데믹 경제, 특히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이러한 대기업 해체 추세에 기름을 끼얹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조직은 해체되어 더 작고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현재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있다면 현 고용주의 생존 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회사가 당신과 동료들의 임금 인상을 감당할 만큼 추가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면 해고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긱 이코노미에 합류해야 할 때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적절한 시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광란의 20년대의 사업가 및 대기업의 최대 기회 중 하나는 다른 사업가와 소규모 기업의 성공을 위한 고용 경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자는 이처럼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변동성이 커진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조언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축복이자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보를 소통, 처리, 저장, 조작하는 능력은 급격히 확대될 것이며 이는 경제 연금술 무한한 부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변동성 높은 불안정한 시대에 복잡한 도전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되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가난도 스트레스를 유발하지만 부유함 또한 놀랍게도 많은 스트레스를 야기한다고 합니다. 가진 것에 대해, 삶에 대해 매일 감사하라고 조언합니다. 투자 수익률을 희생하더라도 개인 유동성 현금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라고 강조합니다. 긴급 상황을 해결하거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수표를 쓸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회를 모색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며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인식 외에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좋은 친구가 되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며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쁘지만 당신에게 소식을 들으면 반가워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과 자신에게 많은 것을 더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무언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덧붙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의 법칙을 인식하라고 조언합니다. 어떤 행동의 결과로 온갖 종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번 더 읽어봐야겠어요. 2023년도에 출간된 책이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통찰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